붓을 잡은 일에 진짜 서예가로 거듭나기 위해 전국의 장인을 찾아 문방 사후를 익히며 청춘을 보내고 고향으로 돌아와 당나무를 재배하며 한지에 몰두했습니다. 그렇게 재료학을 섭렵한 후 자신만의 서체를 완성한 이희영 서예가. 올겨울 그의 서예 인생을 건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이른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이는 이희영 작가. 그의 겨울은 다른 어느 계절보다 일이 많습니다. 음력 2월이 가기 전 당나무 수확을 마쳐야 하기 때문인데요. 보통 1년생을 주로 많이 쓰고 보통 이제 2년까지도 잘 사용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2년 이상 넘어버리면 섬유질이 좀 문제가 있죠. 뭐 두꺼워서 생산량이 많을 것 같은데 양은 많긴 한데 아무래도 질에 좀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보통 1년에서 2년생. 여기 있는 건 대부분 다 1년생들이에요. 섬유질이 많다 보니까 이런 톱에 엉겨가지고 참. 섬유질을 잔뜩 머금은 햇당나무. 전기톱을 사용하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장가지가 엄청 이제 끝 위로 올라갈수록 많은데 이거는 솔직히 이제 공장 같으면 통째로 다 쪄가지고 쓰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백피 작업을 해야 돼요. 말 그대로 칼로 뻗겨야 되는데 이런 눈 하나하나가 다 그 티를 만들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도 할 수 있으면 시간이 되면 다 이렇게 벗겨주는 게 좋긴 해. 잔가지를 치고 티를 고르고 안 그래도 고된 작업. 한겨울 나무가 얼어 더욱 힘에 부치는데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여름만 이제 수온이 올라가게 되면 얘가 물이 돼 버려요. 그래서 찬 겨울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땅나무 수확도 제일 추울 때 수확을 하고. 처음에 할 때는 되게 추웠죠. 꼭 추울 때 이 짓을 해야 되나? 근데 하다 보니까 아, 이때밖에 안 되는구나. 근데 처음에는 활동을 안 하던 몸이었잖아요. 그동안 다른 작업을 했고 하다 보니까 한 2, 3일은 힘들어요. 근데 2, 3일 지나고 나면 그런 거지 하면서 몸이 기억을 하는 거지. 괜찮아져요. 서예가인 그가 당나무를 재배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선은 제가 그 어디 가서 국어를 안 해도 된다. 내 걸로 하는 거니까. 그리고 생장 환경을 제가 살펴볼 수가 있잖아요. 밭에도 심어보고 뚝에도 심어보고 논뚝에도 심어보고 개울가에도 심어보고 다 심어보는데 그 밭뚝에 자라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한지 만드는 사람이라면 이 원재료인 그 한지의 원재료인 얘들의 물성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키우는 방법까지도 내 나름대로 그 노하우가 생겨야 된다. 그리고 자급자족 할 수 있어야 되고. 저는 충분히 1년 쓸 양을 그 충분히 비축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도 뭐 앞으로 해놓은 것만 해도 한 2, 3년 쓸 수 있으니까. 예, 그럼 넉넉하잖아요.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제 벤 당나무를 마저 손질해서 당무지 작업을 할 건데요. 꼭두 새벽부터 불을 피워
당나무 벨 때 미리 받아둬서 솥단지 안에서 꽝꽝 얼어붙은 물이 서서히 녹기 시작하고, 그러면 손질한 당나무를 들어옮겨 살얼음이 찬 솥에 차곡차곡 쌓아 올립니다. 그리고 당나무 껍질이 잘 벗겨질 때까지 푹 찌는데요. 솥이 원형이다 보니까 불을 나무를 놓을 때 가운데로 몰아서 놓아요. 펴지지 않게. 그래야지 연료 소비도 재료 소비도 덜 들고, 그리고 불도 이 원형 저기를 타고서 골고루 불길이 닿거든. 이제 얼음이 녹았으니까 저 위에 이제 증기가 나가지 않게 덮어줘야 돼. 손질한 당나무에 모포를 덮고 너댓 시간 꼬박 불 조절을 해가며 증기로 푹 찌는 작업, 당무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편하게 좀 살지. 맨날 뭐 이렇게 힘든 일만 골라서 하냐고. 아버지 생각이 나네. 불 때 때마다. 예전엔 당무지하는 날이면 온 동네 일손을 다 빌렸다는데, 이 힘든 걸 혼자 하려니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이 절로 납니다. 아버님이 제가 이걸 한다고 그랬을 때 솔직히 그렇게 말리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그냥 보기 안타까운 거지. 당신이 농사꾼으로 사시면서 이 자연 환경과 같이 부딪히면서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맨날 왜 이렇게 어려운 길만 이렇게 선택을 하냐. 좀 쉽게 살 수 있는 방법도 있을 텐데. 근데 어떤 면에서 또 생각해 보면 세상에 쉬운 게 하나라도 있을까? 그죠? 삶에서 내 입으로 밥이 들어온다는 거는 어쨌든 내가 육체 노동을 하든 머리를 써서 정신 노동을 하든 움직여야 되지, 뭐가 생산이 이루어지잖아요. 물론 이제 몸은 고되지만 내 나름대로의 만족할 만한 성과가 있기 때문에. 당나무를 베고 찌고 벗기고 두들겨 뜨고 다시 말리는 99번의 수고로움. 한지를 만드는 서해가의 겨울은 이제 시작입니다. 당나무 삶는 구수한 냄새가 온 사방에 퍼지고, 어우, 잘 익은 것 같은데? 겹겹이 덮어놓았던 모포를 걷어내자 뜨거운 김이 훅 하고 올라옵니다. 아우, 잘 익었네. 여기 보면 이렇게 끝이 저기 말려 들어갔죠. 요거를 살짝 벌려보면 이렇게. 어차피 지금 그 칼로 그 흙피를 벗겨내야 되기 때문에 막 여러 갈래로 찢어지게 이걸 벗기면 안 되거든.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길게 잡고 이렇게 벗기면 한쪽을 이렇게 한쪽으로만. 아주 굉장히 잘 익었어요. 이런 거 이렇게 생긴 거는 잔가지가 뻗어 나갔던 자리예요. 그래서 나중에 백피 작업을 할 때, 하얗게 할 때 이 흙피를 벗기면서 요것도 가위로 다 오려줘야 돼. 이 눈 같은 거, 요게 다 사리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다 제거를 해줘야 돼. 그래서 이렇게 자국이 있는 거는 다 가위로 오려줍니다. 그래야지 좋은 종이가 나올 수 있겠죠. 깨끗한 종이가.
좋은 종이를 얻으려면 먼저 뜨거운 증기를 머금은 당나무가 식기 전 서둘러 껍질을 벗겨야 하는데요. 당나무 껍질을 벗기고 난 속대는 한지를 만드는데 쓰임이 없습니다. 오로지 사용 가치가 있는 건 당나무 껍질. 당나무 껍질을 벗겨 흙피를 구하고 다시 청피를 걷어내 백피를 얻기까지. 앞으로 몇 날 며칠 당나무 껍질과 씨름해야 합니다. 좀 짧은 그 인피부로 이렇게 뭐 한 움큼 정도 이렇게 묶어요. 묶어가지고 지금 당장에 벗길 게 아니기 때문에 건조를 시킨 다음에 나중에 시간이 있을 때 백피 작업을 할 거예요. 이렇게 안 말려놓으면 곰팡이가 쓸기 때문에 예, 종이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벗겼는데 아깝잖아요. 곰팡이 있으면, 그죠? 새벽부터 당나무 쪄서 겨우 겉껍질 벗겼을 뿐인데 어느새 해가 중천. 자, 이렇게 임시 방편으로 해도 말리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걸어서 그래도 건조를 해야지 곰팡이가 안 쓸어요. 그런 다음에 필요할 때마다 물에 불려가지고 백피 작업을 합니다. 그 정도 양이면 종이가 어느 정도 나와요? 글쎄, 이 정도 양이면 지통에 있는 거 남아 있는 것까지 생각해야 되니까 20장? 20장에서 30장. 네, 뜨기 나름이죠. 1월 한 달 당나무를 베고 찌고를 반복하고 티를 골라 두들기고 한지를 뜨기까지 다시 두어 달. 돌이켜보면 그가 붓을 잡은 이유도 그 길고 지루한 과정을 배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제 동생하고 저 앞에 사는 친구하고 연남에서 얼마나 개구지는지 막 동선 안 보고 뛰어다니잖아요. 그 망아지처럼. 그리고 놀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이제 나무 꺾어가지고 맨날 칼싸움이나 하지. 공부는 안 하지, 절대. 맨날 저 뒷산에가 있고 저 앞산에가 있으니까. 도저히 저놈들을 어떻게 케어할 방법이 없으니까 아버지하고 그 앞동네 제 친구 아버님하고 둘이 상의해가지고 제 동생까지 그냥 그 월세는 쌀하고 나무, 겨울이니까 나무 해다 주는 조건은 얘들 좀 어떻게 좀 얌전하게 좀 교육 좀 시켜달라 어르신한테. 할아버지 친구분이었으니까. 그래서 붓을 잡게 됐죠. 실상 그때는 붓값도 엄청 비싸가지고 아버지가 큰맘 먹고 그 붓하고 벼루를 사줬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붓을 처음 잡은 그는 글자와 사랑에 빠지고 재료학에 몰두하게 됐는데요. 고등학교 때 제가 되게 힘들 때가 있었어요. 육체적으로나 이제 정신적으로. 그때 이제 그 육거리에 서실이 있었는데 그 문구 하나하나가 이렇게 살펴보면 나쁜 내용의 문구는 하나도 안 쓰잖아요. 서예라는 게. 마음에 위안이 되는 글씨를 쓰다 보니까 점점 빠져들게 되고 결국은 전공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전공을 하면서 또 한지도 만나고 그 전에 솔직히 문방사호를 다 만났었어요. 저는 벼루도 공장에서 한번 또 해보고 먹은 먹대로 또 관심이 있었고 근데 저한테 맞는 거는 종이 쪽이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어차피 거기 공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다 보면 또 내가 원하는 작품도 수월하게 할 수 있겠고. 예.
들어오세요. 아우. 들어오셔. 오늘은 청주 서실에서 수업이 있는 날. 산골짜기 작업실을 벗어나 사흘 만에 사람들을 만나는 건데요. 자, 오늘 엔딩인데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와주셨어요. 자, 요 사이즈에다가 쓰는 거예요. 저도 1년에 100장 정도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100명이 돼도 상관없고 10명이 돼도 상관없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거는 부모님이 계시면 부모님이고 형제면 형제, 이제 며느리면 며느리, 사위면 사위, 그리고 손자들 이렇게 해서 생각해서 우리 가족만 해도 10명은 넘잖아요. 그래서 잘 쓰든 못 쓰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마음을 전달하고. 수업 내용은 새해 연하장 쓰기. 오늘은 세필 쓰는 방법을 간단하게 얘기해 줄 거예요. 작은 부 쓰기. 그런데 이희영 작가의 서예 수업은 좀 특별합니다. 이 붓으로도 큰 글씨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저기 꽃이나 숨이 있죠. 요 붓으로 쓴 거예요. 요 붓으로. 이 작은 붓으로. 한자를 정자로 쓰는 게 아닌 개성을 담아 한글 쓰기. 비울 때를 어딘가 먼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채울 걸 생각하지 말고. 예. 천천히 생각을 먼저 하시고 쓰세요. 자, 그리고 먹물 따라 놨죠? 예. 제가 종이를 드릴 테니까 연습해 보시고 제가 쓰는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연하장 기본 베이스는 이렇게 써내려가잖아요, 그죠? 글자 자체보다는 종이의 여백과 글자의 조화를 강조하며 거침없이 글을 써내려가고 낙관으로 마지막 정점을 찍는데요. 켈리를 직원하면 해석을 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예쁘시. 아니 서예라고 그러잖아요. 서예. 그럼 베이스를 어디서 가져왔을까요? 서예. 우리가 쓰는 게 뭐예요? 붓이잖아요. 펜으로 쓰는 것도 캘리고 글씨를 쓴다는 행위 자체가 캘리그라피예요, 그죠? 근데 그 실질적으로 한국에서 얘기하는 캘리그라피의 시원은 붓으로 쓴다는 의미야. 디자인적으로 뭐 마카보드 해서 뭐 이런 거는 옛날에 POP라 그랬죠. 팝 아티스트. 근데 그런 개념에서 이 붓으로 넘어온 거예요. 붓이 갖고 있는 유용성, 확장성. 이렇게 작은데 글씨가 굵고 가늘고 다 가능하죠. 붓의 질감과 획의 굵기, 선의 아름다움, 종이와 글자의 조화가 이루는 예술성. 정통 서예가가 캘리그래피를 수업하고 다른 분야의 작가들과 협업을 환영하는 이유입니다. 전통을 유지하는 건 되게 좋은 거죠. 근데 유지도 중요하지만 계승 발전. 결국은 벚꽃창신이잖아요. 새로운 거를 어떻게든 이 전통을 배웠으면 나만의 뭔가를 찾아서 내야 되는데 꼭 그 글씨 쪽으로만 죽으라고 해가지고 파가지고 내야 되냐? 그건 아니잖아요. 나하고 성향이 맞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협업도 일어나고 솔직히 그런 과정을 통해서 색다른 글씨도 나오기도 해요. 솔직히 또 하나의 선질 하나를 딱 발견했을 때 그 쾌감이라는 것도 이루 말할 수 없고 그래서 협업을 하면서 만나는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감흥이 훨씬 커요. 전통을 고수하되 창작을 두려워하지 않는 예술가. 그에게는 글자의 멋보다는 문장에 담긴 의미가 귀하고 서예가의 명성보다는 작업 자체가 소중한데요. 한때는 제가 흙도 많이 만졌거든요. 연꽃 농사도 했기 때문에. 또 저 땅 속에서 연근이 자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연근이 직선으로만 가는 거 같잖아요. 안 그래요. 돌 요만한 게 손톱만한 게 딱 있으면 방향 확 틀어버려. 그런 자연현상에서 배워지는 것도 많고 제가 또 소나무를 좋아하다 보니 소나무를 좀 꽤 많이 키우는 편인데 소나무 가지를 한번 살펴보면 뭐 땅나무처럼 쭉쭉 뻗나요? 안 그렇죠.
이렇게 갔다가도 저렇게 갔다가도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형태도 바뀌고 저는 글씨도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내가 그때 내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또 재료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거고 거기서 새로운 글씨가 난다고 저는 그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랜만에 서실에 나온 김에 붓을 잡은 이희영 작가. 거칠지만 유연하고 자유로운 선의 흐름 속에 절제와 균형이 살아있는 그만의 독특한 서체를 종이에 새깁니다. 기존의 서예가들 선배님들이 봤을 때 굉장히 독특한 서체죠. 남이 안 썼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써도 되냐? 또 어떤 분은 저게 뭐야? 아니면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은 내가 발가락 써도 저만큼은 쓰겠다.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것도 제 뒤통수에서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소위 정통을 고집하는 이들에게는 너무도 파격적인 서체. 그러나 그에겐 오랜 고민의 산물입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예술 중에 모든 예술이 다 어렵고 심오하지만 이 서예만큼 어려운 게 없다. 예. 이걸 대중한테 어필한다는 건 더 어렵다. 그러면 기존의 한자 서예가 갖고 있는 아주 맹점이 있죠. 읽을 수 있냐?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전시장에 가게 되면 딱 들어가는 순간 한자 딱 보이면 다시 다른 전시장으로 가. 예.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은 내가 다른 세대가 오는데 21세기가 넘어가죠. 그러면 그 후에 제가 뭘 할 것인가? 이 한자나 이런 철학적인 그 문학적인 사학적인 부분을 가져가는 거는 내 몫인 거고. 근데 대중과 어쨌든 호응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시대엔 새로운 글씨가 나왔어요, 솔직히. 맨날 요즘 애들 글씨는 뭐 어쩌고 이럴 얘기가 아니잖아요.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도 우리 아버지 보고 요즘 애들은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그런 그 이미지는 계속 이렇게 시대가 바뀌면서도 흘러가는 것 같아요. 엿새를 꼬박 작업실에서 칩과하다 싶게 보낸 이희영 작가. 그 사이 흙피를 불려 청피를 긁어내고 양잿물에 삶아 티를 고른 백닭을 다시금 물에 불려 고해 작업을 시작했는데요. 질긴 섬유질을 물에 담갔을 때 흐물흐물 풀어질 때까지 팡팡 두들기기. 섬유질이 이렇게 길잖아,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당겼을 때 또 끊어지면 익은 거거든. 잘 익힌 다음에 그 이제 내가 두드릴 수 있을 만큼의 양을 포집을 해가지고 물을 꽉 짠 다음에 두들겨 주는 거죠. 얘를 갖다가 다 완성이 되면 끝난 게 아니고 물에다가 담아가지고 해리 정도, 풀어진 정도가 얼만큼 되는지 확인을 해야 돼. 그래서 그 고해가 덜 된 거는 다시 건져서 또 두들기고 그런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하죠. 아마 이제 이 다음 공정은 물에 푸른 다음에 섬유 상태를 볼 거예요. 주먹 2개만한 백닭 한 덩이당 두들기는 시간 30-40분. 지통을 한가득 채우려면 앞으로 사나흘은 두들기는 데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수행이죠. 왜냐면 우리가 이제 그 한지를 또 백지라고 하기도 해요. 100번의 손이 간다 그래서 그 일련의 공정을 잘 살펴보면 하나하나가 그냥 몇 시간 안에 끝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심하면 한 3일, 4일 이래다 보니까 곱하기 100을 해봐요. 그럼 300일이에요. 1년 내내 하는 거예요. 농사서부터 시작하면. 그죠? 근데 그거를 그 어려움이라고 생각하면 이거 자체를 하지 말아야 돼. 솔직히 제가 서예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손이 많이 망가졌거든요. 근데 이것 때문에 내가 부담스러워서 못하겠다 그러면 진작에 접었어야지. 근데 하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전통이라는 거를 어떻게 이해하면서 어떻게 계승을 해야 되나 이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 편인데 이런 그 어려움 속에서 내가 한 발짝 더 내딛기 위해서는 이 나름대로의 즐거움을 찾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일의 무게에 눌려가지고 나는 제명에 못 산다. 근데 힘들 때가 왜 없겠어요. 그 한여름에 힘들고 오히려 한겨울에는 불이라도 따는 때는 재미가 있는데 하여튼 계절별로 느끼는 그 과정이 저한테는 또 다른 즐거움이기도 해요. 예. 아까 두드렸던 건데 요거를 두들긴 백닭을 일단 한번 물에 풀어보는데요. 이게 섬유질이 아직은 이제 뭉쳐 있기 때문에 이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손으로 풀어주셔야 돼. 한지의 질과 강도를 좌우하는 가장 핵심적인 공정, 해리 작업. 원래 이제 섬유나 이런 것들은 뭐 못이나 이런 것들은 공기 중에 노출을 시켜가지고 바짝 말린 다음에 제염을 하지만 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굳어지면 그 순간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염이 됐던 후염이 됐던 귀알이 됐던 그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잘 났고 저게 못 났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데 실질적으로 해보면 선염이 정말 어려워요. 알갱이가 생기기 때문에 사리현상이라고 하지 이게. 그래서 제대로 하기가 쉽지가 않아. 그래서 신경을 엄청 많이 써야 되고 손도 제일 많이 가고. 와, 이놈의 티들 진짜 이렇게 돼 있어. 이 조만한 티에 예민할 수밖에 없어. 왜냐면 하얀 종이에 티 하나 딱 걸려봐. 그게 오게티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 작업은 종이를 뜨기 전 염료를 섞어 염색하는 선염을 계획하고 있어 티가 더욱 눈에 거슬립니다. 잠시 후 선염한 당나무 피를 물에 불려놓고 작업실 구석에서 보물을 꺼내온 이희영 작가. 얘가 40번. 단계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정리를 해놓으면 이제 물빨이 어느 정도 섰을 때 이제 아 색이 이 정도 나오는구나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있지. 얼마 전 미리 재현에 성공한 후염 감지입니다. 이거 할 때마다 신기한 게 어떻게 우리 조상들은 이걸 발견을 했을까. 그리고 얘는 그 염색이 되면 잘 썩지도 않아요. 그리고 한지 자체가 워낙 그 인피뷰 자체가 워낙 관리 여건에 따라서 수명이 워낙 오래 가니까 공식적으로 최소한 못해도 1500년은 가는 거야. 근데 누구 말대로 이제 관리만 잘하면 뭐 2000년, 3000년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일례로 한지 얘기하면 이제 무구정경 같은 경우도 꽤 오래됐잖아요, 기본이. 그런 거 생각하면서 이제 아, 한지에다가 염색을 한 이유가 있구나. 한지도 오래 가지만 쪽이 들어갔을 때 더 수명성을 확보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쪽이 주는 색깔 그 부분이 워낙 그 또 아름다우니까. 예. 감지는 실질적으로 제가 그 종이를 배우면서부터
생각은 계속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또 문화재청에서 그 선염한 종이를 가지고 복원 작업을 할 때 제가 또 다른 그 감지의 특성을 또 이해를 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요번에 문화유산청에서 하는 청릉화지 작업을 하면서 더 확실한 신념이 생겼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게 됐죠. 쉬운 길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아무도 하려 하지 않기에 누군가는 꼭 해야 할 일. 당나무를 베고 찌고 말리고 두들기고 물에 풀어 다시 두들기길 수없이 반복하고 황촉규를 재배해 닭풀을 내서 한지를 뜨기까지 우직하리만큼 전통을 고수했기에 감지에 성공한 건데요. 그 과정을 통해 이영 작가는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기록을 새겼습니다. 기록이라고 딱히 뭐 알려고 들면 그렇게 크게 필요치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선염할 때 쪽을 심어서 생산하기까지 과정, 그리고 수확하면서 니납을 만드는 과정, 그리고 니납을 가지고 항아리에 앉혀서 발효시키는 과정, 그 정도를 이해하고 자기가 할 줄 알면 그 다음 문제는 종이의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꼭 기록에 의존할 필요는 없다. 대신 색은 되게 중요하잖아요. 고려시대 때 사경지의 색이 어떤지 내가 어떻게 알아? 직접 봐야지. 사진으로만 봐도 그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사진하고 직접 본 현물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래서 그런 현물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뭐냐면 복원 작업을 수행할 때. 물론 이제 그 하겠다고 하면 그 순간 저는 그러니까 결박이 돼야 된다고 그러나? 거기에 매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 단기간 안에 해내야 되고. 그렇지만 좋은 게 뭐냐면 그 유물들을 볼 수 있다는 거, 직접. 봐야지 만들지. 예,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현장감이 있어요. 이야기로 듣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쪽물에 한지를 물들이는 과정과 시간도 실패를 거듭한 끝에 알아낸 결과입니다. (20초) 이상, 30초. 자, 이렇게 꺾이지 않게 처음에 연두색에다가 산소와 결합이 되면서 환원이 되잖아요. 색이 파란색으로 바뀌는 거예요. 쪽물을 들인 한지가 산소와 만나 더욱 파란 빛을 발하도록 잠시 시간을 주고 또 다른 백지를 쪽물에 담그는데요. 물질을 여기 그 쪽물에 담그기 때문에 종이의 장력이 담보가 안 되면 종이가 무너져 내려요. 그리고 손 끝이, 양쪽 끝이 보통 종이가 약하게 되면 이게 흘러내리듯이 쭉 찢어지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의 종이가 가죽 수준이라 그럴 일이 없죠. 침지법은 종이가 질기지 않으면 침지법을 40번 뭐 이렇게 올릴 수가 없어요. 아시잖아요. A4 용지도 물에 들어가면 1시간만 지나면 어떻게 돼요? 흐물흐물해지고. 화장지 어때요? 1시간만 지나면 다 풀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똑같아요. 만약에 장력이 없고 이 탄성이 없으면 그 다른 물도 아니고 잿물이거든요. 거기 말 그대로 발효된 항아리 상태에 고기 안에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잿물이거든요. 잿물에 버틸 수 있는 거 거의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감안해가지고 종이 물질을 엄청 세게 해줘야 돼요. 물질을 한 27번에서 30번, 좀 두꺼운 종이다 그러면 심하면 60번까지도 해요. 60번까지 한다는 거는 그 지통 안에 황촉규 딱풀이라고 하죠. 그거를 일반 종이 뜰 때의 10배를 집어넣어요. 한지의 장력이 강하기에 수십 번의 쪽물 염색도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 두 종이는 최대한 올려보려고 얼마나 색이 이 상태에서 더 바뀔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보통 37번, 얘는 한 40번 정도. 솔직히 선염을 위주로 많이 했었기 때문에 침지법은 이 정도까지 까맣게 나오는 경우는 제가 안 해봤습니다. 요번에 처음으로 성공한 거고, 자, 다음 단계에서 어떻게 나올지 저도 궁금하고, 이게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기대를 해봅니다. 와, 참. 솔직히 종이가 얇으면 이 상태로 못 버텨요. 이거를 뭐 40번 넘게 한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죠. 거기다 여기 지금 쪽 안에는 잿물이 pH가 보통 13이 넘기 때문에 노란색에서 회색, 보라와 녹색, 청색과 파랑으로 무수한 색의 변화를 거쳐 시간과 정성을 머금고 마침내 깊은 바닷속 쪽빛으로. 기록에 의지하기보다는 직접 부딪혀 그 아름다운 빛깔을 구하기까지 매 순간이 그에겐 고행이었습니다. 이제 발효가 된 상태의 물 색깔이 어떤지, 발효가 안 됐으면 이 색깔로만 점점 됐을 텐데, 자, 발효가 되면 당겨보면 처음엔 모르니까 그냥 세게만 젓는 줄 알고 생각해서 막 저었더니 거품이 나는 거야. 거품이. 그러면 이게 종이를 염색할 때 거품 속에 이제 색이 더 진하거든요. 그게 묻어나면 되게 지저분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거품 나면 다 걷어내주고 그런 다음에 염색을 해요. 한 항아리 작은 거는 보통 27일인가 그 정도에 발효가 됐고, 큰 항아리 같은 경우는 32일. 제가 대부분 다 기록을 다 하거든요. 그만큼 시간적인 이제 싸움이라고 보면 돼요. 이제 세월을 녹이는 거라고 보면 되죠. 그리고 발효가 되면 아주 이쁜 문양이 딱 나타나요. 그때 그 기분은 말할 수도 없어요. 와, 나도 모르게 탄성이 어느 한순간 막 물 색깔이 바뀌는 게 보이니까 기분이 얼마나 좋아. 그리고 얘가 좀 가라앉아야 되는데 안 가라앉아. 열이 얼마나 받아. 근데 그것도 한 일주일 정도 가야 내가 원하는 색을 낼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한 번에는 내가 원하는 색이 안 나오죠. 그래서 그라데이션하게 그 종이 한 장에다가 1차, 2차 제가 계속 그 검수를 해봐요. 그래서 3, 40번 올렸을 때 어떤 색깔이 이렇게 나오는지, 그게 되면 아, 이제는 종이 담궈도 되겠다. 물발이 선 쪽물을 저으면 쪽물과 잿물이 뒤섞여 구름처럼 일렁이고 보랏빛 거품이 올라와 연꽃을 피운다는 것. 그 경이로운 사실도 항아리 2개를 통째로 버린 후에야 깨달은 겁니다. 동이 트기 무섭게 또 하루를 시작한 이희영 작가. 일찌감치 쪽물 항아리를 들여다보고 장작을 패는데요. 쪼개진 나무를 사다 써도 되건만 굳이 아침부터 땀을 내는 이유. 중요한 작업을 앞두고 의식처럼 하는 그만의 습관입니다. 난방이 안 되는 낡은 작업실에 장작을 가득 쌓아놓고 중간에 작업이 멈추는 일이 없도록 준비해놔야 마음이 놓입니다. 그렇게 모든 준비를 마치고
며칠 전 후여물에서 말려놓은 감지를 들고 나옵니다. 오늘 완성할 일은 쪽물을 들인 감지에 능화문 새기기. 능화판에 밀랍을 도포하는 것으로 작업을 시작하는데요. 이제까지 이제 그 당나무 수확을 해서 또 껍질을 벗기고 백피 작업을 한 상태에서 이 과정을 그 백지 만드는 과정으로 다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쪽으로 염색한 종이에다가 그 능화판을 밀게 되면 최종 마지막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 능화판으로 민 능화지는 옛날에 궁궐이나 종묘 이런데 아주 굉장히 귀한 데 쓰였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일반인들이 쓰기는 어려웠겠죠. 단가도 그렇고 기술도 많이 들어가니까. 예, 요거 끝내면 다 끝나는 겁니다. 마침내 마지막 공정. 그러나 끝까지 쉬운 일은 없습니다. 초배나 도침으로 종이를 평평하게 펴주는 과정을 생략한 채 쪽물을 들여 말린 상태 그대로의 종이에 능화문을 새기는 전통 방식의 작업. 밀도를 잡은 손에 온 힘이 들어가는데요. 도침도 안 하고 초배도 안 한 종이, 생종이를 그냥 했더니 무지무지하게 힘들더라고. 5개 밀면 하루 그냥 힘들어가지고 지치게 되더라고. 그래서 솔직히 능화판 밀을 때는 초배나 도침은 해야 된다는 거. 그 과정만 잘 거치면 능화판 딱 제대로 밀어놓으면 반들반들하면서 광택이 나요. 조명이 들어가면 빛이 나오기도 하고 되게 이쁘거든요. 예, 어려운 과정이지만 또 그런 과정을 하면서 뭔가가 저한테 남아지는 그리고 우리 자식들이 아빠가 이거 한다는 거 보면서 아빠 되게 대단하다, 되게 끈질기다, 독하다, 잠도 안 자면서 저렇게 그 기분으로도 또 하는 것 같아요. 당나무를 재배해 한지를 뜨고 쪽물을 다려 감지를 물들여 마침내 쪽빛 찬란한 능화꽃을 피워낸 이희영 작가. 그의 작업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지금은 제가 지금 당장 주어진 거는 이제 감지를 제가 원하는 만큼 완성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제가 41단계까지 뽑아서 더 이상 염색이 안 될 때까지 지금 해놨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종이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 후염에서만. 선염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섬유 염색할 때 그때 이미 이제 단계는 어떻게 올려야 되는지 이미 끝났고, 후염도 요번에 청룡화재 하면서 굉장히 큰 공부를 했어요. 항아리를 2개를 버리면서 1년 농사 다 망치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남은 항아리 2개로 하다 보니까 항아리 하나에서 이 정도 양은 뺄 수 있겠구나. 그게 노하우가 생기는 거고. 그리고 그 쪽을 최대한 확보를 많이 해야 되겠다. 그리고 글씨는 뭐 제 인생 살면서 그냥 죽을 때까지 쓰는 거고요. Sometimes I understand I'm making all the wrong demands in life. It never pays in the end. But still I am here, moving on like before.